자, 식사 잘하셨어요? 네, 그럼 오후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은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죠. 용도지구에 대한 개념에 바르게 된 것은 물어봤는데요. 자, 용도지구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용도지구 중에서 4개가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첫째, 역사문화 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하고 중요시설물 보전지구. 중요시설물 보전지구. 이 4개 용도를 서로 바꿔놓고 출제하는 문제 전형적인 우리가 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르게 된 거 물어봤습니다. 첫째, 자연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3가지가 있죠. 자연경관지구는 어디? 주로 자연경관의 보호 유지죠. 산자락 같은 데입니다. 여기서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한다. 이게 수변경관지구죠. 자, 중요시설물 보전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이게 바로 밑에는 무슨 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되겠습니다.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한다면 여기서 공용시설 보호지구요. 반대로 밑에 국방상 안보상 중요시설물의 보호보전. 이게 뭐다? 중요시설물 보전지구입니다. 2번하고 3번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 나오죠.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재로 보존가치는 지역과 시설을 보호보존하면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 관리한다. 그럼 무슨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미관의 유지 관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 보존가치 큰 지역과 시설을 보호한다. 좋습니다. 자,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무슨 지구? 네,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 시설,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자, 개발진흥지구가 5개가 있죠. 보세요.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 그러면 특정개발은 주로 역세권 개발 같은 데 있죠. 역세권 개발할 때 특정 목적으로 개발 정비, 특정 목적으로 개발 정비, 이게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된 것은 몇 번? 4번. 그래서 4개 용도지구 개념 꼭 기억하세요.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전지구. 거의 우리가 개념 문제 나면 이 4개 중에서 정답이 나온다. 자, 20번에 가면 감해대지는 총 500제곱미터입니다. 근린상업적에 400제곱미터, 인접한 제3종 일반주기 100제곱미터 속해 있죠. 이 대지 건축한 최대 연면적을 물어봤습니다. 자, 한 필지 대지가 얼마라고요? 감해대지가 총 5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4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죠. 400제곱미터 뭐라고요? 근린상업적. 그 다음에 100제곱미터가 무슨 적? 3종 일반 주거적입니다. 3종 일반 주거.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연면적을 물어봤죠. 연면적. 자,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 하면 되죠. 대지면적 용적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한 필지 대지가 2개 용도지에 걸쳐 있다는 거죠. 자, 국토개법에서 한 필지 대지가 2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으면 행위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원칙은 각각입니다. 원칙은 각각인데 작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단 노선 상업지일 때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때가 문제됩니다. 원칙은 각각이야. 작은 지역이 330, 노선 상업지는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어떻게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하고? 가중 평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 기타 규정은 가장 넓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필지 대지가 2개에서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 원칙은 어떻게 한다? 각각. 단 작은 지역이
100평도 못 된다. 330. 단 노선 상업적은 200평이죠. 660이 못 되는 경우 문제된다고요. 이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 가중 평균을 하게 되고, 반면에 건폐율 용적률 말고 나머지 규정은 가장 큰 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연면적을 물어봤죠. 연면적을 물어보면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인데, 여기서 용적률은 근린 상업적이 얼마입니까? 자, 500, 250이죠. 250이죠. 여기는 몇 프로? 500%. 그 다음에 3종 1반 다시 여기가 우리가 2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용적률을 가중 평균화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폐율이 얼마냐, 용적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하나.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을 물어보지 않고 연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물어봤으면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 평균을 해야 돼. 그럼 가중 평균 어떻게 하죠? 자, 보세요. 전체 대지 얼마? 전체 대지가 500이죠. 500분의 얼마? 여기는 400제곱미터 곱하기 얼마? 5 더하기 100제곱미터 곱하기 2.5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500분의 얼마? 5사 2000, 그렇죠? 2000 나오고, 그 다음에 250이죠. 250 곱하기 1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용적률 얼마 나와요? 500분의 2250 곱하기 100이 나오죠. 그럼 용적률 몇 프로가 나오죠? 225% 나와요? 용적률 얼마 나와요?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450) 나와요? 그러면 용적률이 450%가 납니다. 450%. 그럼 만약에 용적률을 물어봤다면 가중평균 용적률은 얼마냐면 450%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이렇게 물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연면적 계산이라 아니면 건축면적 계산이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건축면적 계산보다는 거의 99.9%가 연면적 계산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면적 계산 문제 나오면 전체 대지 얼마죠? 전체 대지 500제곱미터 곱하기 얼마? 4.5를 해줘야 되죠. 그럼 얼마? 2250제곱미터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래 정석은.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짜 있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연면적을 물어봤을 때는 각각의 대지 면적에다 용적률을 곱해요.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세요. 더해버리면 결론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석적으로 한다면 용적률, 가중평균 용적률을 내가지고 이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99.9%는 전부 다 연면적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가중평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더해버리세요. 그럼 얼마? 5, 4, 20 2000에다가 얼마? 250이죠. 얼마? 2250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제 공식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 나오게 되면 복잡한 문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자, 녹지대과 걸쳐있든 안 걸쳐있든 면적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언제나 각각의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더해버리라. 그러면 간단히 계산이 나옵니다. 변칙적으로 제가 방법을 갖춰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새 제가 이걸 쭉 계산을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결론은 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20번은 2250이 되겠고요. 올해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문제 21번은 K시에 소지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 녹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 총면적 1000제곱미터죠. 자, 전체 대지가 갑의 대지가 얼마다? 1000제곱미터란 얘기죠. 1000제곱미터. 근데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 녹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경우 2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얼마? 1200제곱미터라고 하죠. 이때 갑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전체 연면적은 얼마냐 말이죠. 용적률 생산 녹지역 50%, 2종 일반지역이 200%입니다. 자, 그러면 갑의 대지
천제곱미터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쳐 있어요.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죠. 그 다음 어디? 생산 녹지에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용적률 몇 프로? 200%고 여기는 얼마? 50%입니다. 한 필지 대지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쳐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연면적 1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 가능한 전체 최대 연면적을 계산하는 문제죠. 연면 계산해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알아야 될 문제가, 첫 번째 연면적 계산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은 아까 대지면적 곱하기 어떻게 됩니다? 용적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 여러분 용적률 곱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용적률 500%면 몇을 곱해야 돼? 5를 곱해야지 500을 곱한다든가 50을 곱하면 안 됩니다. 5배니까. 두 번째, 한 필지 대지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쳐 있고 이 지역이라는 연면적을 이미 줬죠. 연면적을 준 상태에서 전체 연면적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전체 연면적을 계산하려면 이 지역 연면적 플러스 이 지역이라는 연면적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 지역의 연면적을 계산해서 두 개의 연면적을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면적을 계산하려면 용적률은 알기 때문에 대지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대지면적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대지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지면적을 알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지면적도 안 나와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대지가 얼마다? 1000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중에서 연면적을 알고 용적률을 알죠. 이때 우리가 A는 B분의 C라고 그랬죠. 이때 C는 A 곱하기 B, B는 A분의 C, 이 공식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그래서 연면적은 요거죠. 연면적은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대지면적을 알아야 되죠. 그럼 대지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대지면적은 뭐를? 연면적을 뭘로? 용적률로 곱해주면 된다 말이죠. 그럼 세개공식 다 나왔죠. 아까 용적률은 뭐다?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은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 대지면적은 용적률분의 연면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대지면적을 알기 위해서 이때 전체 연면적 얼마? 1200이죠. 1200을 뭘로? 200으로 나누면 안 돼. 2로 나눠야 돼. 200%니까 2로. 그럼 이 대지면적 얼마 나온다? 600제곱미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지면적이 나오죠? 400제곱미터 나오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 지역의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구나. 이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곱하기 용적률이죠. 곱할 때 또 얼마를 곱한다? 0.5를 곱해야 되죠. 50%니까 0.5. 그러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이 x가 200이 나오죠. 200제곱미터 나오니까 1200 곱하기 더하기 200제곱미터 얼마? 1400제곱미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가 좋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문제는 어렵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연면적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대지면적 계산하면 이걸 응용할 줄 아느냐, 또 이걸 갖다 응용할 줄 아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응용도 문제, 항상 이 용적률과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적률과 관련된 문제는 용적률을 물어보든가, 층수계산 문제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는 이걸 물어보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매년 용적률과 관련된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나오든 간에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 문제가 같이 겹쳐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바르게 설명해 놓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뭐의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러면 우선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토지용의 구체화 합리화, 도시 농촌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에? 개발 예정지역 하나, 용도지구 둘, 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자를 지구단위계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런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주 좋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입니다. 토지용의 구체화 합리화, 도시농촌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로 어디에다가? 개발 예정지역, 또 어디? 용도지구, 또는 어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하려는 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좋아요. 다만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여야 한다. 맞나요? 아니죠.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은 대표적인 무슨 적이죠? 개발예정적이죠.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적입니다. 할 수 있는 적.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출제 빈도 100%라고 그랬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됐다. 그러면 지구 단위 전체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두 번째 어디에? 비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도시지역이 지정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첫째,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과, 두 번째 뭐가 있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이면서 도시지역이 지정하는 목적은 이게 바로 뭐야? 상, 세, 계획이었죠. 도시지역 가운데 개발 예정지역을 찾아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개발하지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어디라고? 첫째, 무슨 지구? 용도, 지구를 기억하고, 두 번째 어디? 개발 예정지역을 찾으라고요. 자, 여러분 모든 용도지구 위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진흥지구 위에다만 지구단위계획 지정할 수 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모든 용도지구 위에다 지구단위계획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 개발예정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개발예정지역 대표로 되겠다. 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관광특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이런 적들이죠. 전부 다 개발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서는 안 되는 지역 이렇게 물어보면 뭘 찾으라? 개발이 금지된 지역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개발이 금지된 지역. 예컨대 개발 제한 구역 안 되죠. 녹지 지역 안 되죠. 공원 안 되죠. 이런 지역은 안 돼.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많이 나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으면 개발이 금지된 지역을 찾아라. 녹지지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공원, 이런 지역입니다. 됐죠? 두 번째,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의무적 지정 대상은 첫째 어디에? 자, 보세요. 정비구역, 그렇죠? 또는 어디? 택지개발 지구죠. 여러분,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정을 안 했어. 그러면 사업이 뭐가 되고? 완료되고 몇 년? 10년이 경과가 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쳤죠.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이야. 정비구역 그러면 온데 여기다 개발구역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개발구역 지정되고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전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랬죠. 왜 안 된다? 개발구역은 우리 도시개발법에 가면 개발구역 지정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가 간주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이라는 점. 두 번째,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고 사업이 뭐? 완료입니다. 여기 그냥 단순하게 지정되고 10년 그러면 안 돼요. 완료. 세 번째 몇 년? 10년이 지났어야 됩니다. 이때 면적 얼마? 면적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고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점 면적 상관없다. 두 번째는 뭐냐?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 어디? 공원이죠. 뭐가 된다? 해제되는 점.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개발이 안 되잖아요. 해제되면 가능하죠. 그 다음 녹지적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녹적이 무슨 적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변경된다.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면적이 얼마? 30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일단은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시가마 조정구역, 공원, 녹지적 이 세 개의 공통점은 개발이 안 되는 적이야. 지정할 수 없다고요. 근데 시가마 조정 공원에서 해제된다. 지정할 수 있죠. 녹지적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된다. 지정할 수 있죠. 근데 그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 이게 의무적 지정 대상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적이 지정되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무슨요? 주거형하고 산업형이 있다고. 산업형. 주거형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하자는 얘기고, 산업형은 공장 건설할 목적이죠. 그럼 여기는 첫째 어디겠다? 계획관리적 있습니다. 계획관리적 100%이면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계획관리적 100% 전부일 필요는 없죠. 몇 퍼센트만? 50% 이상이면 하면 돼.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적이 무슨 적이 돼? 생산관리제 또는 뭐예요? 유의하세요. 이게 세 번째 개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비도시적 가운데 계획관리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가 계획관리적일 때만 지구내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걸 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계획관리적 50% 나머지 생산관리적일 것. 작년까지 그렇게 돼 있었어. 그렇죠? 올 초에 개정되면서 어떻게? 이제 나머지 생산 또는 보전관리 이렇게 되는 세 번. 그러니까 지금은 비도시적 가운데 그 적이 계획관리적이 50% 이상만 되면 나머지 적이 무슨 적이라면? 관리적이면 가능하죠. 그러나 나머지 적이 농림적이라든가 자연환경 보호지원적이면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완화된 거, 개정된 거 기억하세요. 생산관리적 또는 보존관리적. 두 번째 어디다? 개발, 진흥, 지구죠. 세 번째 아까 뭐다? 용도. 지구가 뭐가 되고? 폐지되고. 행위자를 뭐로 한다? 행위자를 대체하려 한다. 뭘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는. 그러면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지정 대상죠. 요거 도시적이 지정되는 경우, 비도시 지정되는 경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상죠. 자, 그럼 1번 좋고요. 택지발지구나 정비견 반드시 정비를 지정해야 되는데 잘못됐죠. 택지발지구나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적이 됩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군수는 비도시적 중 보전관리적 50% 이상이거나 개발진흥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 계획과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맞나요? 자, 우선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결정권자 누구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죠. 대도시장.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아주 좋아요. 자, 비도시적은 어디? 계획 관리적 50%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또 나머지는 보전관리, 생산관리적이 되고요. 개발진흥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적에 대해서 지구단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는 몇 프로? 150, 용률 몇 프로? 200%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뒤에는 좋아요. 그래서 보전관리 잘못됐고요. 3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라면 얼마이네? 2년이 아니고 3년이네.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되죠. 이때 시도사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해서는 시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은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자,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뭘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오셔야 되죠? 결정 오셔야 돼. 이때 지구단위 계획 결정 오시권자 누구라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뭘 거친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공동 힘을 거친다. 기억하세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에서 공동 힘을 거친다. 그리고 만약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없이 하지 않았으면 그 언제? 다음 날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은 실효가 되죠. 그러면 실효가 됐으면 실효고시해야 되겠죠. 실효고시 누가 합니까? 실효고시 누가 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합니다. 왜? 실효고시는 항상 누구? 결정고시권자이기 때문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2년이 잘못됐죠. 4번 이해관계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심상업적 안에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해서는 중심상업적의 행위자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죠. 여기가 무슨 적이다? 중심상업적입니다. 여기가 무슨 미관지구입니다.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갑은 어디에 대한 규제를 받아? 중심상업적. 또 보충적으로 미관지구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결정시가 됐죠? 자, 결정시가 됐어. 결정시가 됐으면 어떻게 해? 첫째, 앞으로 모든 행위 제한은 행위자는 뭐 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러니까 기존의 중심 상업자나 미관 지구는 이건 무슨 규정? 일반법 규정이고 이게 무슨 법 규정? 특별법 규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3년의 지구 단위 결정 시가 됐으면 지구 단위 계획권에서 행위자는 용도지구나 용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나 용도지는 일반법적 규정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특별법적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은 저기 중심상업적 미관지도 규제가 뭐가 된다? 규제가 훨씬 더 완화가 된다고 그랬죠. 완화된다. 이제 키포인트는 완화가 얼마까지 완화되느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완화. 그 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보죠. 자, 우리는 간혹 이런 문제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호시가 되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구역이 된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호시가 되면 국토개발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틀리죠? 지구단위 계획만 결정호시를 했다고 해서 거기 전부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구단위 계획 속에 여기 지구단위 계획 속에 정비법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죠. 정비계획. 정비 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포함이 아니고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포함. 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하시게 되면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계획은 정비법상 무슨 구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국토개발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정비계획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호시가 됐으면 국토개발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무슨 거로? 정비법상 정비구역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된 것으로 뭐가 된다? 간주가 된다 하는 겁니다. 됐죠? 요거 결론은 이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어떻게 되느냐?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없이 해야 되는데 결정 없이 안 했으면 3년의 경우가 다음날 뭐가 되고 실효가 되고 결정했으면 요거 두고 되면 저체는 모든 행위자는 앞으로 뭐 한다? 지구 단위 한다. 또 이건 정비계획을 모두 포함한 지구 단위 결정 없이 했으면 뭐가? 정비구역에 지정된 것이 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얼마나 완화되냐 이거죠. 요거 이 문장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4번은 이해관계는 도시군관리에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중심상업재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중심상업재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게 된다. 좋습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곳이 된 경우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정비법에 한 정비구역 지정곳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틀렸죠. 아까 뭐라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것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설명해 놓으서 몇 번? 1번. 1번 문제 있나요? 네, 1번 틀렸죠. 그리고 4번이죠. 4번 그래서 4번 정답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23번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에서 각종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이 문제가 올해 정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규제 완화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에 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실무 관계자들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얼마나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규제가 완화되는데 어떻게 완화되냐? 먼저 첫째, 도시지역 내에서 완화되는 경우하고 비도시지역 내에서 완화되는 경우 이렇게 나누세요. 우리는 비도시지역 내에서 완화되는 것 세 가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비도시지역 어디? 계획관리죠. 또 어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으면 세 가지 완화된다 그랬죠? 첫째가 뭐가 완화돼? 건축 제한이 완화되죠. 건축 제한이 완화돼서 모두 건축해야 된다? 아파트라든가 또는 뭐야? 연립이라든가 또는 공장 건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관리적인 아파트 건설할 수 있어 없어? 관리적은 4층이 하니까 안 되잖아. 안 되는데 계획관리적 지는 아파트 건설 가능하게 된다고 그랬죠. 또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공장 건설도 가능하게 된다고 그랬죠. 단 유의할 점,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목적일 때는 어디는 안 된다? 개발진흥지구는 안 되고 반드시 여기는 어디 된다? 계획관리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내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아파트나 공장 건설을 하기 바랍니다. 첫째, 건축제 완화되면. 두 번째, 건폐율 완화되죠. 세 번째, 용적률 완화되죠. 건폐율 몇 프로? 150%. 용적률 몇 퍼센트? 200% 이하 완화죠. 그래서 건폐율이 결국 얼마 된다? 아까 60. 용적률 얼마? 200. 요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항상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면 건폐율 150% 이하 완화, 용적률 200% 이하 완화 이렇게 얘기하든가 결국 건폐율 얼마? 60, 용적률은 200%가 된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뭐가 얼마나 완화되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정도만 공부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건축 제한.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세 번째, 용적률. 네 번째, 높이. 다섯 번째, 주차장 설치 기준.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될 때는 다음 중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을 때 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가끔 자주 나오죠. 그럼 뭐가 나와? 대지 분할 금지 규정. 대지 분할 금지 규정 완화 이런 거 안 나오죠.
이런 걸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제 단순한 문제야.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도대체 뭐가 얼마나 완전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작년도에 전부 다 개정되면서 아직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됐고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오든 내년 나오든 한 번 정도 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다시 설명드리는데, 첫째, 건축 제한이 완화된다. 이건 아시죠? 지구 단위 계획 규제는 건축 제한이 완화된다. 이게나 똑같아. 여기는 아파트나 연립 공장 건설할 수 있죠. 왜? 주거용과 산업회의니까. 여기는 건축 제한을 모든 건축 제한 완화시킬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보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가 주거지역이야. 무슨 지역? 여기다 단란주점 건축할 수 있어 없어? 단란주점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위락시설이죠. 주거지역 위락시설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위락시설은 상업적밖에 안 되잖아. 그러나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위락시설 건축도 가능하게 만든다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가 아까 전용 주거지역이야. 전용 주거지역은 일반 의식점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다 뭐가 지정됐으면 지구 단위 계획구는 일반 음식점 건축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되면 안 되는 것도 하게 만든다. 이게 건축 제한 완화입니다. 자, 여기는 공장 건설이나 아파트 건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모든 걸 건축하게 만들어요. 이겁니다. 이건 아시죠? 두 번째 건폐율인데, 건폐율은 여기서 우리가 첫째 두 가지 있습니다. 법적, 이건 뭐냐?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법적 상한선까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심 상업적이면 법적 상한 건폐율은 몇 프로죠? 90% 이하잖아요. 근데 부산광역시에서 중심 상업적 90% 적용하나요? 안 하죠. 부산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70% 이걸 적용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되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70%가 아니고 90%까지 건폐율을 건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정한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한선까지 건폐율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자. 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자는 소위 뭐가 있냐면 기부채납제도가 있어요. 기부채납제도. 그러면 기부채납은 뭐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에 갑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대지 면적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습니다. 여기다 학교 건설이라 공원 조성이라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쁜짓 했다고 그랬죠. 이쁜짓. 그럼 이쁜짓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혜택을 주는데 뭘로 혜택이냐?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시켜 줍니다. 얼마까지 완화시켜 준다? 얼마까지? 네, 이쁜짓 한 만큼이라도 이쁜짓 한 만큼. 다시 말해 일정 비율에 따라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 20%를 제공했다면 20% 완화시켜주고 30%를 제공했다면 30%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일정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시켜준다. 이게 뭐라고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기부채납제도,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기부채납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용적률 완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소위 공지 초과 확보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공개공지 아시죠? 건축법에 보면 공개공지를 대지 면적 몇 프로? 10% 범에서 조례가 되는 면적을 확보도 돼 있죠. 그런데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개공지보다 추가 확보해서 추가로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희생한 거야? 건폐율을 더 희생한 거죠. 뭘로 보답을 해준다? 용적률과 높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꼭 함정은 공개공지를 초과로 확보해 주게 되면 건폐율과 높이를 완화시켜 준다. 아니죠. 뭐예요?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이번엔 뭐냐? 거기가 도시지역이야. 도시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다 뭘 지었냐? 개발, 진흥, 지구를 지정했어. 개발 진흥지구는 주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다 많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시지역 이미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다 개발 진흥지구를 정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구 단위의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뭐와 뭐를? 용적률하고 뭐를? 높이를 최고 얼마?
120% 120% 범위 내에서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120% 범위 내에서. 어디에다가요?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 위에다 지구단위계를 지정했을 땐 용적률과 높이를 최고 얼마? 120%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두 번도 완화시킬 수가 있겠네. 아까 기부 체납했어,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공개공지를 초과 확보했어. 그럼 용적률 두 번 완화시킬 수 있잖아. 또 이거 보세요. 지구단위계획 지원되니까 건폐율을 법적 상한 용률까지 완화시켰죠. 근데 기부 체납했어. 또 완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두 번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한계는 뭐냐? 건폐율을 두 번 완화시키든 용적률을 두 번 완화시키든 최고 건폐율은 몇 프로? 150. 용적률은 최고 200%를 넘어서 완화는 못 시킵니다. 최고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 기억하세요. 마지막 하나 더. 여기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나오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시키나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든다는 거야, 적게 만들게 한다는 거야? 완화니까 적게 만들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두 가지인데요. 차 없는 거리 조성, 한옥마을 보전입니다. 한옥마을을 보전하자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이런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됐으면 주차장 설치는 최고 100%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100%까지. 자, 그럼 완화 다시 한번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도시지역내에서 제일 먼저 건축장이 완화되죠. 전용 주거지역에 일반 음식점 건축이 안 되는데 뭐가 지정됐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됐으면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건폐율을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됐으면 조례가 정한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 면적의 일부를 기부 체납하게 되면 뭐를?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어디까지? 이쁜 짓 한 만큼 일정 비율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개 공지를 초과 확보하게 되면 뭐와 뭐를?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최고 얼마까지? 120%까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뭐가 지원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원되고 추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용적률과 높이를 최고 얼마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120%까지 여기.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한옥마을을 보전하자, 이런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됐으면 뭐를? 주차장 설치를 100%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내에서 완화 가능성이 이제 전부 설명이 다 됐습니다. 전부. 자, 시중 문제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야. 우리 시중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후반기에 개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에는 들어가 있을 거야 제가. 그래서 이건 올해 정도는 한 번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주로 여기가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작년 후반기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요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1번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23번 문제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각종 규제 완화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각종 규제 완화, 가장 지구단위계획 키포인트. 옳지 않은 거죠. 1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다? 가로쳐놓고 기부 체납제도입니다. 기부 체납제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 체납제도, 이쁜 짓 한 만큼 일정 비율까지 뭐를? 건폐율, 용적률, 높이. 2번, 건축법에 따라서 공개 공간을 의무 면적을 초과 설치한 경우 당해 건축물에서 일정 비율까지 건폐율과 높이가 아니고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일정 비율까지. 이건 공개 공지 초과 확보죠. 공개 공지 초과 확보에 따른 용적률 높이 제한입니다. 공개 공지 초과 확보에 따른 용적률 높이 제한. 3번,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전도 용적률과 뭐예요? 높이. 용적률과 높이 얼마? 120%까지 완화합니다. 자, 이건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죠. 4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 한옥마을 보전
그렇죠? 또는 뭐예요? 차 없는 거리 조성. 이럴 땐 주차장 설치를 몇 프로? 10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좋습니다. 5번 도시적 외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에 지정된 경우 당해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역 지역들은 건폐율 몇 프로? 150. 용률 몇 프로? 200% 먼저 건폐율과 용률을 완화시킬 수 있다. 좋죠.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서도 건폐율과 용률의 최대 한도는 얼마? 150, 200% 넘을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문제 이제 지구단위 규제 완화제도입니다. 규제 완화제도. 자, 이렇게 지구단위 보셨고요. 자, 24번 국토개포 56조 개발의 허가 문제입니다. 개발의 허가. 역시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 꼭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국토개포 56조 개발행위가 반드시 우리도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보세요. 나오면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셋 중에 하나. 첫째,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을 구별하는 문제. 허가사항, 허용사항 구별하는 문제 하나. 이게 가장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야. 두 번째, 그게 나오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개발의 허가 절차. 아니면 세 번째 뭐 하느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있죠? 어디? 송도 기억하라고 했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요. 개발의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을 구별하는 문제이든가 아니면 개발의 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든가 아니면 개발의 허가 제한이 나오는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 자, 그럼 24번은 국토개포 56조 개발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옳게 작정된 것으로 나왔죠.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위한 개발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도시군계획사업은 어떤 경우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토개포 56조 개발의 허가 여기 보세요. 대상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 목적이 뭐라고요? 난개발 방지. 허가권자 누구다? 허가권자. 국토개법에서는 6개 지역장.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의 허가권이 누구야? 5개 지역장. 특별자치 시장이 빠지잖아요. 정비법에서는 누구? 시장우수. 국토개법에서는 6개 지역장.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자치 시장이 빠져서 5개 지역장.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에게 개발의 허가를 받습니다. 또 국토개법상 개발의 허가상 몇 가지? 크게 5가지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뭐는 대상이 아니죠? 중목의 벌재 식재 빠지죠. 또 첫 번째가 말하고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물의 건축 등이 아니야. 여기는 대수세나 용도 변경 허가상이 아니라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용사항과 허가사항을 구별하는 문제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라면 개발의 허가사항은 이미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허용사항을 머릿속에 이제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제 비교 정리 자료 보면 그 8가지가 정리되어 있을 텐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허용사항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시군계획사. 뭐라고요?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개발행위한다. 이건 개인적인 개발행위 아니죠?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이런 행위로 개발할 땐 절대 허가를 받지 않는다. 하나, 도시군계획사업은 개발행위. 두 번째 뭐야? 급한 거 뭐? 재해복구나 재난수 응급조치. 재해복구나 재난 응급조치죠. 응급조치는 언제나 허용입니다. 단 중요한 점, 응급조치는 국토개발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이네? 1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법에서나 정비법에서는 신고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세 번째 뭐죠? 자, 도시군계획사업 하나, 두 번째 응급조치 둘. 그다음 이제 순서대로 건축물 건축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 허용되는 거 2가지만 기억하죠, 그렇죠?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 허용되는 거 2가지. 첫째,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개 재축. 건축법상 무슨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은 경미한 건축물 아닙니까? 거기서 뭐는 빼고 신축 빼고 증축, 개축, 재축만 허용입니다. 하나 더. 이번엔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 아예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의 건축. 이때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다 말하는 거죠. 자,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무슨 건축물이야? 네, 협의 대상 건축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그렇죠? 협의 대상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은 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건축 자체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축물 건축 중에서 허용되는 거 두 가지. 첫째 뭐예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개 재축. 그 다음에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 건축물 건축 끝났으니까 네 번째 이제 공작물 설치 나와야 되죠. 자, 공작물 설치 중에서 허용되는 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뭐죠? 녹지적, 농림적, 관리적. 다시 한번 도시적 가운데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는 공작물이죠. 근데 이거 어디에 설치한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면 허용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 두 가지 있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면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또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라면 허가를 받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작물 설치 끝났죠. 그 다음 뭐야? 형질 변경. 형질 변경 네 가지를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허용되는 거 보세요. 첫째, 경작. 두 번째, 50cm 이내. 세 번째, 기존 대지. 네 번째, 공익상 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형질 변경이 뭐죠? 형질 변경이 두 가지죠.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하고 공유수면 매립하는 두 가지잖아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하고 공유수면 매립하는 행위. 이게 형질 변경이죠. 근데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뭐라고요? 경작 목적. 두 번째 50cm 이내로 파는 거. 땅을 한 해에 딱 50cm씩만 파라고 그랬죠. 올해 50cm 파고 내년에 50cm 파고 그러면 계속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뭐라고요? 기존 대지. 이미 조성된 기존 대지에다 형질 변경할 때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공익상 필요. 됐죠? 마지막 토지분할 있죠. 토지분할 네 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으면 또 토지분할 네 가지 보세요. 이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다. 사도개설 허가. 두 번째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쓰고 싶다. 세 번째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 분할. 용도 폐지되는 부분. 네 번째 토지 일부가 도시공개 시설부지로 지정되는 곳이 되는 경우. 토지 일부가 도시공개 시설부지가 되는 경우. 됐죠? 그래서 아까 자 도시군계획 사업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머릿속에 쫙 깨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허가상과 허용상 절대 틀리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허가상 5개다 허용상 요거 이 순서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요 보세요. 첫째 뭐라고? 도시군계획사업엔 개발행위. 두 번째 응급조치. 세 번째 건축물 건축 중에서 두 가지. 그 다음 공작물 설치 하나. 그 다음 토지 형질 변경 넷. 토지 분할 넷. 요것만 기억하라고요. 그럼 허가상과 허용상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일단은 많은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을 물어봤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자 일제 관리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공작물 설치죠. 허용입니다.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의하세요. 관리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그러면 안 돼. 관리지역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됩니다. 근데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는 허가죠. 앞에는 허용, 뒤에는 허가입니다. 2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용.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서 건축물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허용. 허용이죠. 그 다음 4번 사도법엔 사도에서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 허용이죠. 행정재산 용도 폐지되는 부분 분할 허용이죠. 허용. 4번 건축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이건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죠. 건축 허용입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어때요?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은 허용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삼각형 보세요. 신고 대상 건축물은 경미한 건축물이었죠. 그 중에서 신축은 허가야. 증개 재축만 허용이잖아. 여기는 건축이라고 그랬죠. 건축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이라고 하면 함부로 허가다 허용이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축은 뭐다? 허가, 증개 재축은 허용.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행위 이게 뭡니까? 허가. 관리지역에서 토지 분할 허가. 그렇죠? 모두 허가를 받아서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이렇게 해서 개발행 허가상 허용상 구별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겠습니까? 절차 문제하고 개발행 허가 제한 문제겠죠? 절차 문제, 절차 문제. 자, 25번 갑니다.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등 일정한 개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군수에게 개발행 허가를 받아들이며 건축법상 건축허가 하나, 주택법상 사업계 승인 둘 있으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나요? 여기 보세요.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개발행 허가만 받는데 어떻게 건축 허가가 한주돼? 그렇죠?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원래 건축물 건축하려면 사실은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 먼저 개발행 허가를 받고 허가권이 건축허가 받고 두 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허가 신청할 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을 신청하게 되면 이거 개발행 허가 사항이다. 그러면 개발행 허가권자 사진을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축 허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기억하세요. 아주 좋아요. 2번 건축 내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나요? 보세요. 국토개법에서는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개발행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상 개발행 허가는 투기 방지죠. 투기가 보상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개발행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비법, 정비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뭐만? 용도 변경만.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변경만 개발행 허가사항입니다. 그건 대수선만 빠집니다. 다시 한번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그렇죠? 정비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변경. 국토개발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만. 자,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세요. 그러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다시 새로운 변경을 받아야 된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면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뭐한다? 신고가 아니고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지.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그 다음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으로서는 개발의 허가 신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며칠 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좋죠? 15일 이내 허가 또는 개발한다. 여기서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불허가. 이때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할 때 주민의 의견 정치합니까? 주민의 의견 정치해요? 그러면 자치단체 장의 의견 정치합니까? 누구의 의견 정치하나요? 누구의? 어떤 시행자?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개발행 허가 신청했을 때 그 내용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 의견 정치한다. 기억하세요. 주민 의견 정치 아닙니다. 자치단체장 의견 정치 아니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 의견 정치한다. 하나. 두 번째.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허가를 하면서 어떤 조건 붙이죠?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이란 조건이죠. 이게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뭐라고요?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여러분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하게 되면 여기서 꼭 두 가지를 또 기억합니다. 첫째 뭐다? 행위자의 의견 청취. 여기는 아까 누구? 도시군 계획사업시행 의견 청취라고 그랬죠? 근데 조건을 붙이려면 자 내가 허가를 해줄 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도로 설치해라 이 말이죠. 너 그렇게 하겠느냐? 그때는 개발행위 정의자 의견 청취합니다. 여기는
도시군 계획 사업시행 의견 정치라고 그랬죠. 여기서 주민 의견 정치라든가 행위자 의견 정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개발 행위자의 의견을 정치한다. 개발 행위자 의견 정치기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뭐죠? 이행 보증금 해치입니다. 이행 보증금 해치. 내가 허가를 해줄 테니까 너 끝나고 여기다가 위에 방지 시설 이렇게 설치해라. 그렇게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예스 했죠. 근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랬죠. 너 믿지 못하겠다. 은행에다가 일정 금액을 예치하라. 이게 이행 보증금 해치입니다. 이행 보증금 해치. 자, 이때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 이행 보증금 해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행 보증금은 뭘로? 현금 또는 보증서로.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 누구는 이행보증을 예치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행보증을 예치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됐죠? 우리 공법에서 이행보증이 총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행보증 예치. 여기 첫째 뭐죠? 조건부 개발행 허가. 또 하나 어디서? 도시군계 시설사업 있죠?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할 때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할 때 이때도 이행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가 국토기에 벌써 2번 나온다. 자, 여기까지 요거 잘 이해하세요. 절차에서. 자, 그러면 3번 좋고요. 4번 국토교통부장은 휴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기상 필요하도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1회 하나여 2년 이내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1회 하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이게 뭐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여기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제는 항상 제가 어디를 떠올리라고요? 송도를 떠올리라 했죠. 송도. 다시 말해서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신도시 지정에서 각종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금지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송도에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시키고 송도 외곽적인 영종도에다는 뭘 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송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얼마야? 1회에 하나에 얼마? 3년 이내죠. 그리고 1회에 하나요. 얼마?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죠. 연장. 그렇죠? 이때 1회 하나에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할 때는 반드시 3호에서부터 몇 호까지만? 5호까지만. 3, 4, 5죠. 그러니까 총 사유가 5가지 있죠. 5가지 1호, 2호는 안 돼. 자, 1호가 뭡니까? 개발행위 제한 사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에서 수목이, 조수류가, 우량농지 이거죠. 두 번째는 개발 행위에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우리가 있는 경우죠. 세 번째가 뭡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적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그렇죠? 네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이죠.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기준을. 그러면 3, 4, 5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 4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5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이 3, 4, 5의 특징은 뭐다? 현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적이죠. 여기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점은 여기는 반드시 1회가 들어갑니다. 1회 3년이네. 그리고 1회 2년에 단 1회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3, 4호로 꼭 언급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뒤에 가면 오늘 또 뭐가 나오죠?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 나올 겁니다. 건축 허가 등의.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신도시에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어디에서? 구도시, 주로 재개발 지역에서 한다고 했죠. 이때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2가지만 제한하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과 착공만 제한하는 것이고 여기는 5가지를 제한하는 거죠. 범위가 넓죠.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기간은 몇 년?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기간은 몇 년? 1회가 없죠. 2년 이내. 2년 이내 단 1회 하나의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그렇죠? 2+1이잖아요.
거기는 2 플러스 1, 여기는 3 플러스 1. 그리고 이건 반드시 1에 하나가 붙습니다. 그래서 송도에서는 1에 하나에 3년 이내, 1에 하나에 2년 이내, 건축 허가제한은 2년 이내 단 1에 하나의 1년 법원에서 연장.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1에 하나에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개발행을 연장할 수 있죠. 또 1에 하나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1에 하나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디를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3, 4, 5호를. 그렇죠? 두 군데가 틀린 거죠. 5번,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 대집행 가능하죠. 그리고 3년 이내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3년 3천만 원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국토개법에서 3년 3천만 원은 딱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용도구역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 있죠. 용도구역에 위반되면 형량이 3년 3천만 원입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위반되면 2년 2천만 원입니다. 또 여기 개발행 허가 있죠. 개발행 허가 위반되면 3년 3천만 원입니다. 또 여기도 여러분 개발행 허가 여기 보세요.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에 위반했으면 3년 3천만 원이야. 정비법 있죠. 정비법에서 개발행 허가 위반했으면 허가권자 시장으로서 내려왔죠. 그때는 2년 2천만 원입니다. 2년 2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럼 24번, 25번 두 문제가 개발행 허가 문제죠. 개발행 아까 세 가지 유형만 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을 24번, 25번에 다 실었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 나온다. 허가상, 허용상 나오든가, 개발행 허가 절차 문제 나오든가, 개발행 허가 제한 문제 나오든가, 셋 중에 하나. 자, 그래서 24번, 25번 문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